12주차 1930년대 순수문학의 정치적 무의식과 관련해서 순수문학을 주창했던 김동리와 김영랑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음, 순수문학이 무엇인가, 순수문학을 주창했던 김동리와 김영랑이 친일 문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청독부 정치를 방관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 그들의 문학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12주차 1930년대 순수문학의 정치적 모의식 2차 시입니다. 1차 시에서는 이 글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1차 시에 다 한 거예요. 2차 시, 3차 시는 이제 2차 시는 음, 김동리의 소설을 중심으로, 예, 3차 시에는 김영랑의 시를 중심으로 각각 작품들 읽어가면서 그들의 문학적 어떤 태도, 순수 문학에 갖고 있는 어떤 모순이 무엇인가를 비판적으로 살필 겁니다. 자, 여기부터 봅시다. 그래서 이 글은 그동안 제출되었던 친일문학 청산과 관련한 담론의 재구성 대신에 소위 문학의 순수성을 지향했고, 그것이 문학예술의 본질적 가치라고 주장해왔고, 또 그러한 태도에 울뚝서순한 봉우리로 상찬하고 있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김동리의 소설과 김영랑의 시를 통해 결국 그들의 문학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려면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한국 문학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또 그것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30년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런 조선의 식민 지배 전략 방관했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을 비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학이란 무엇인가, 또 작가는 무엇인가 하는 나의 이제 생각들이 이 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또 이야기 될 겁니다. 물론 여러 번 뭐 당부를 했을까 싶은데, 문학에 대한 내 해석을 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좋고, 비판적으로 이렇게 또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이 대학생이고 지성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이런 논지를,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겠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마련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음. 페미니즘이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페미니즘 문학을 할 때, 페미니즘에 대해서 무조건 경계를 일으킬 게 아니라 그게 도대체 뭐냐, 주장하는 바가 뭐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런 어떤 점에서 일정한 문제가 있는가, 이걸 논리적으로 내가 알아야 페미니즘에 대해서 긍정하든 반대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우리가 그 신문의 기사, 댓글, 또 인터넷 기사에 그 달린 댓글들처럼 감정적으로 냅다 욕부터 지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학생 지성인이 아니에요. 왜 옳은가? 왜 지지하는가? 나는 왜 반대하는가? 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표피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어떤 발설일 것인가? 이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좀 거리를 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좀 거리를 두고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 채 그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 갖춰야 되겠죠. 그래야 대학생이 또 지성인이고 이 나라의 지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뭘 주체적인 그런 삶은 거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생명은 하나잖아요. 내가 주체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공과 관련 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그런 그 어떤 공부들이 되는 겁니다. 문학을 통해서도. 문학은 바로 그거잖아요. 사람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기르는 거예요. 문학 공부를 통해서. 예. 자, 사회적 정치적 현실과 무관한 것이 순수 문학의 본령이다. 라고 하는 태도는 문학 본래의 가치가 순수의 지향에 있음을 고려할 때 언어에 대한 오용이다. 그 1차 시 말미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순수 문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대변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해야 부정적인 면 이게 중요해서 내가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일 문학은 그럼 뭐냐? 친일 문학을 내가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친일 문학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김동희의 소설, 그다음에 김영랑의 시가 친일 문학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청국부 정치에 방관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럼 친일 문학은 뭐냐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친일문학은 뭐냐?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서 식민지 지배 이념을 문학적으로 실천한 문학 작품 및 문학 활동. 이게 친일문학이다 그 말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어? 예, 식민지 지배 이념을 문학적으로 실천한 문학 작품. 또 그 작가들. 이게 친일문학 그리고 친일 작가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친일문학은 우리가 다 이제 개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걸 알아둘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일문학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소위 신체제 문학입니다. 신체제. 그러니까 친일문학은 나중에 이제 개념이 정리된 거고, 그 20년대, 30년대는 신체제 문학이라고 그래요. 신체제 문학. 새로운 체제다 그 말이죠. 그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일본 제국주의의 소위 신체제 운동이 그 계기가 된 겁니다. 신체제가 뭐냐? 일본 제국주의가 1930년대 후반에 격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1차 세계대전을 경고하고 이제 서구 열강이 서로 어떤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경쟁에 돌입했던 그 시기죠. 격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개했던 제국헌법의 개정 내지 그것의 탄력적 운용을 포함하는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전면적 변혁을 목표로 하는 운동, 신체제 운동.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이 격렬한 그 국제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소위 말하면 체제 개혁 운동, 이것이 30년대 신체제 운동이에요. 바로 그런 신체제 운동에 동조하는 문학이 신체제 문학이 되겠죠? 예, 친일의 논리에 부응하는, 기생하는 문학을 우리가 친일 문학이라고 하듯이. 자, 그래서 나는 이글에서 김동리와 김영량이 일제강점기에 왜 민족 혹은 민중의 고단한 현실을 외면했느냐고 굳이 따지진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나는 이제 문학은 이렇다. 그다음에 작가는 이렇다. 작가에 대해서는 일주 일주 이차 시도 이야기하고 문학을 읽는 것에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에 이건 뭐냐 뭐 그다음에 작가는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작가가 뭐라고 내가 그 규정을 했습니까? 뭐 뻔한 거죠. 작품 활동을 해야죠. 끊임없이. 그렇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게 필요해요. 20년 전, 30년 전에 뭐 시집 한 권 내가지고 지금도 시인이라고 응? 또 소설가라고 행세하면 안 되죠. 응? 뭐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까? 끊임없이 글을 써야죠. 그래 작가죠. 그게 현역 작가고. 네. 뭐 조정래 선생, 황석영 선생 나이가 60, 70이 넘었잖아요. 70, 80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끊임없이 글을 쓰죠. 그 작가죠. 예, 작가입니다. 자, 다시. 나는 이 글을 통해서 김동유와 김영랑이 일제강점기의 민족 혹은 민중의 고단한 현실을 외면했느냐라고 묻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문학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틀을 절대적 기준으로 작가 혹은 작품을 재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음. 물론 나는 문학은 이런 것이다. 작가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만이 진리라고 고집하면 안 되죠. 그럼 바보죠. 그쵸? 음. 얼마든지 다른 개념 규정도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 문학장에서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를 뭐 투표를 할 수는 없지만 투표를 할 수는 없지만 음, 누구의 주장이 더 어, 타당한가를 이제 독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예. 우리 학생들도 내 주장을 그렇구나,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닌데 내 생각은 다른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 글에서는 바로 그 이유로 그러니까 문학이란 이러해야 된다, 작가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절대적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 돼요. 그건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죠. 어, 모든 것은 모든 것을 개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박정희 또 마찬가지예요. 국민교육원장. 나 4학년 때 국민교육원장을 발표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초등학생 4학년 애들한테 엄청나게 외계했어요. 엄청 길어요. 그걸 외계해가지고 A4 한 2장쯤 분량쯤 될까나? 그 정도 한 2장 돼요. 근데 그걸 다 초등학교 애들한테 외계해가지고 내가 네 번째로 우리 반에서 네 번째로 외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부분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첫 문장이거든요. 어처구니 없죠. 그때는 모르니까 그대로 둘둘 외우고 선생님이 칭찬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건데, 우리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납니까? 우리는 그냥 내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쵸? 사르트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가, 노벨 문학상을 거절했던 그런 세계적인 작가 사르트르가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냥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종을 선택할 수, 인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종이라면 동물종. 인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성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국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시대를 그냥 우리는 아무 권리도 없이 그냥 그 유전적으로, 그 부모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 부산물로 그냥 인간 유전자가 이렇게 태아로 발전해서 그냥 세계 내로 던져진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모든 대상은, 모든 사물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그냥 내던져진 존재다. 근데 우리를 갖다가 웃는 민족중의 역사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박정희의 독재 체제야말로 그야말로 예, 공산주의가 다를 것 없는 전체주의적 시각이죠. 예. 바로 그거예요. 문학은 이러해야 된다. 작가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딱 규정해 놓고 그 문학만이, 그다음에 그 작가만이 진정한 문학이요, 진정한 작가다라고 하면 그건 공산주의 체제고 전체주의 체제죠. 그래서 나는 어, 내 생각은 있지만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하진 않아요. 물론 그럴 힘도 없죠. 내가 무슨 독재 그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힘도 없지만, 힘은 없어도 자기 생각은 주장할 수 있잖아요. 주장하는데 이걸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옳다고 나는 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유로 김동리와 김영랑의 문학적 태도를 비판하려고 해요. 왜?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친일 부역 작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몇 번 강조했죠. 그들의 문학과 그들의 삶은 친일 부역 작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1930년대 조선의 현실을 외면했어요. 이건 뭐예요? 지식인 작가들의 엄청난 죄악이에요. 응? 다 목숨을 걸고 무장 독립투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나한테 하라고 하면 못 할 것 같아요. 안 할지도 몰라요. 나도 편하게 먹고 사는 게 더 좋잖아요, 우리가. 근데 굶주리고 일본 놈들한테 쫓기면서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무장 독립운동 하다가 총 맞아 죽고 얼마나 좀 괴로워요. 자식들, 가족들 제대로 먹이고 재우고 입히지도 못하면서 노심초사 걱정하고 쫓기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삶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 못된 자들이죠. 예, 못된 자들이죠. 자, 봅시다. 김동희 편을 봅시다. 김동희의 미적 자율성과 순수문학론. 순수문학은 한국 문학사의 독특한 조건과 환경에 의해
하나의 보통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양상은 학문 분야 바깥, 예컨대 대중매체나 제도 교육 현장 등에서 흔하게 발견되거든요. 순수문학은 그 대타 개념인 소위 이제 비순수, 즉 참여, 예, 참여 문학과 구별되어서 정책 입장이나 이념적 지향 및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대한 개입이 배제된 일체의 문학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순수문학. 내가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렵죠. 자료 보세요. 순수문학은 한국에서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냐면 참여 문학과 구별돼서, 그러니까 순수문학은 뭐예요? 1차 시에서 얘기했지만 그 문학 작품 안에 문학 텍스트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정치, 사회, 역사적 현실을 전혀 그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족적으로. 이게 이제 소위 순수문학이에요. 그럼 그 대타적 개념의 참여 문학은 이제 그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 그런 문학 작가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특히 사르트르가 말했던 안가주망, 그 프랑스 현대문학은 그런 전통이 강해요. 부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 이것이 문학이다. 이게 참여 문학이거든요. 참여 문학. 한국도 이제 이런 참여 문학의 그 어떤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요. 어, 한국 문화, 한국 문학사에서 최초의 군문 소설이 뭡니까, 여러분? 최초의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 홍길동전이에요. 조선시대 홍길동전. 그렇죠? 최초의 군문 소설. 홍길동전의 내용 여러분 잘 알죠? 그 주제가 뭐였어요? 적수차별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탐과 놀이에 대한 징치. 그야말로 현실을 참여적인 소설이에요. 그거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의 전통이 이 소위 참여 문학, 실천 문학, 리얼리즘 문학이 국가는 전통으로 이렇게 확립된 것은 그냥 우연적인 게 아니라고요. 최초의 공무원 소설인 홍길동 전부터 사회 참여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리얼리즘 소설이에요. 어. 자, 어쨌든 뭐 또 순수문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뭐 헛소리 한다고 욕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 이제 자유니까, 학문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니까 그건 그대로 하라고 하고, 나는 이제 이건 뭐 간단하게 계속 공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30년 넘게 문학을 공부했고, 어, 문학 박사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수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100% 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쓴 내 글이고 내 주장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순수문학은 그렇고 참여문학은 그렇다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학에서의 순수문학은 그 문학의 이념이 표방하는 바에 반계몽주의, 반정치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치의 개입, 정치 현실, 사회 현실, 역사적 현실의 개입을 소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문학에서, 이게 순수 문학이란 말이에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성이죠. 그렇잖아요. 계몽. 야만에서 소위 문명으로, 예. 계몽이 뭐예요? 인식, 눈 뜨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반계몽주의, 반정치성,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역설적이에요. 어떤 문학 이념보다도 계몽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한국에서의 순수문학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반계몽주의를 표방하는 치열한 계몽주의, 정치로부터 탈피를 주장하는 정치 과잉의 논리는 순수문학의 논리가 애초부터 위선이거나 거짓 이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순수문학론이라는 이 문학 이념 혹은 논리 구조 내부의 문제로부터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순수문학과 소위 비순수문학을 구분하는 태도부터가 모순 구조를 반영하죠. 왜냐? 모든 진정한 문학은 순수한 인간의 상태와 인간관계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순수문학의 모든 문학은 본래 순수문학이란 말이에요. 문학은 무엇보다도 현실을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단 한편 이러한 진정한 삶의 추구는 타락한 현실 속에서 영위되는 구체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구체적 삶의 자리, 즉 역사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런 한 모든 진정한 문학은 정치 문학이기도 해요. 예. 예.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문학론 또는 문학 이념을 통해 미적 자율성에 관한 논의가 제기된 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미적 자율성, 순수문학의 옹호 논리입니다. 미적 자율성, 자율성. 예.
그래서 김동리의 순수 문학론은 최고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광수 뭐 근대 문학에서 계몽주의자는 누굽니까? 이광수죠. 당연히 이광수입니다. 그 봉건의 낡은 전제를 깨부숴야 된다. 낡은 예습을 깨부숴야 된다. 조선이 왜 망했냐? 그것은 조선 풍습과 같은 봉건적 낡은 인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늦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유연애. 그러니까 그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인 이광수의 무정의 핵심적인 주제는 자유연애예요. 자유연애. 예. 이 계몽주의죠. 이광수의 계몽주의에 맞서서 도전 반계몽으로서의 문학을 기치로 내걸었던 김동희는 이광수의 문학은 가짜다. 왜? 문학은 계몽이 아니다. 예? 즉 정치적 주의 주장이 아니다. 계몽주의는 정치적 주의 주장이거든요. 어. 근데 김동희는 그런 의미에서 이광수 문학은 가짜다. 그래서 이런 김동인,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미학 이론을 차용한 이른바 4.19 세대 문학론의 여기까지 좀 전공적인 너무 그 대학원 수준의 그 내용은 조금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랬듯이 이런 미적 자율성에 관한 논의는 계속 그 소위 순수 문학이냐 참여 문학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어떤 계기가 되면 늘 문학의 자장 내에서 논쟁이 되고 그랬어요. 이 논쟁은 건설적인 겁니다. 이런 논쟁을 통해서 문학이든 학문이든 지평을 여러 가지로 확장되는 것이니까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김동기의 순수문학론은 그가 내세우는 이런 명제, 다시 말해서 순수문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 정신의 본령, 전개, 그러니까 최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문학에서 순수문학은 김동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학 정신의 본령은 뭐냐? 인간성 옹호에 있다. 인간성 옹호, 휴머니즘이네요. 그렇죠. 인간성 옹호가 요청되는 것은 개성 향유를 전제한 인간성의 창조의식이 신장되는 때이니만치 순수문학의 본질은 언제나 휴머니즘이 기초가 김동기의 순수문학론의 핵심 요체는 휴머니즘이에요. 최근에 좀 어디 이름까지 말하면 또 안 되니까 뭐 하여튼 홍아무개 야당의 경선 후보가 페미니즘을 휴머니즘으로 그다음에 페미니즘으로 이런 헛소리를 했던데 전혀 페미니즘이 뭔지도 휴머니즘이 뭔지도 페미니즘 가족주의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그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또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수업 자료도 하나 썼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니까 핵심을 여러분이 잘 짚어야 돼요. 김동기 순수 문학론의 핵심은 뭐라고요? 휴머니즘. 휴머니즘. 휴머니즘이 그럴듯해 보이죠? 왜? 인간 존중, 인본주의 사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건 사실 중산층의 논리예요. 어? 중산층, 부르주아지의 논리. 예. 그러니까, 그런 휴머니즘에서는 여성은 배제되죠. 그다음에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도 배제돼요. 그리고 또 하나라고 홀벗은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은 배제돼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탄압하는 쪽에 가담하는 게 역사상 휴머니즘의 태도였어요. 자, 김동리, 근데 보세요. 김동리 문학에서 인간성 오고난 인간의 해방의 의지, 인간의 자유에 대한 향상의 욕구죠. 그의 논리 구조 안에서의 문학의 자율성이란 뭐냐? 문학은 모름지기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유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이 목적 외에 문학은 다른 어떤 것에도 예속되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김동리의 순수 문학론의 핵심적인 강령이에요. 근데 잘 봐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죠. 이게 보편적인 거거든요. 사실 김동리의 순수 문학론은 보편성을 강조해요. 보편성. 보편성이 뭐예요? 논리 투루.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정치적 어떤 정치 사회적 맥락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태어나서 죽죠. 김동리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문학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누구나 애 없이 죽기는 하지만 어느 시대, 어떤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죽는가는 다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예? 국권을 상실한 채, 1930년대 국권을 상실한 채, 노예와 하등 다를 것 없는 애속된 삶 속에서 당대 조선 사람들에게 무슨 인간성 옹호예요.
총독부 정치의 그런 폭력적인 강압적인 통치 속에서 조선의 민중들은 굶주리고 잡혀가고 1919년 3월 1일 만세 독립운동하면서 10만 명 이상이 죽고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인간성 옹호냐고. 그렇죠? 인간성을 옹호하려면 총독부 정치를 배격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서 조선이 해방돼야 이거의 진정한 인간성 옹호고 휴머니즘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딱 말을 못해. 말하면 잡혀가니까. 그 말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 문제, 즉 태어나서 죽고 종교의 문제. 종교는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모든 종교는 친일이에요. 친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부역한 거예요. 모든 종교가. 모든 종교인이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종교는 체제를 지지하는 떠받드는 그러니까 저 조선이 개항될 때 프랑스나 미국이나 다 선박 그 군함 조선을 침략할 때 뭐가 같이 왔습니까? 선교사들 같이 왔잖아요. 응? 임진왜란 때 저 왜군이 우리 조선을 침략할 때 같이 왔던 종교가 남묘 호령교 지금도 있어요. 이 한국 곳곳에 종교가 그 체제를 떠받드는 음. 그 대신에 공산주의에서는 이제 종교를 사실 용인하지 않죠. 왜 유일한 종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니까. 자, 국권을 상실한 채 너희와 하등 다를 것 없는 애숙된 삶 속에서 당대 조선 사람들에게 인간성 옹호하거나 휴머니즘이라는 명제가 얼마나 공소한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본디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태제는 좀 어렵게 말하면 주체적 이성에 의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종교의 세속화가 진행되었고 이로부터 도덕과 윤리 및 예술이 종교로부터 자율화되었던 근대 세계와 더불어 등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세 봉건 시대를 넘어서 근대로 갈 때 그것이 지금 종교로부터 문학과 예술이 그 예속화를 벗어난 거 이게 이를테면 예술의 자율성의 본래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김동희의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대나 사회적 환경이라는 맥락에 한정되는 문학을 지향하고 그건 아니다 말이야. 그런 특정한 사회를 초월해서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인 문학을 지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문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특정한 시대나 사회의 규정력을 무시하려고 애쓰는 현실적 이유는 뭐냐면 순수문학론이 제출되었던 당시 가장 강력한 타자였던 문학과 동맹,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동맹을 의식한 결과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많은 논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프, 목적의식이 강한 사회주의 문학, 이들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고 가능한 한 작가나 독자들을 좌파의 문학 논리 및 현실 인식이 지닌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려고 있어 보니까 저절로 상대의 논리의 대척점에서 자기 논리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김동희의 소위 순수 문학론을 이렇게 선행 연구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김동희는 문학과 동맹 쪽의 문학을 당의 문학이라고 못 받고 있었고 당의 문학이긴 합니다. 이걸 철저히 문학의 경제 및 정치 논리에 포섭되어 도구화되고 공리적 가치에 지배되는 것이다 고 생각했어요. 카프를 조금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내가 카프 임하와 관련된 논문도 또 발표하고 그래서 그 공부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프, 자 20년대, 30년대 초반을 조선의 문단을 지배했던 주된 이제 문단의 그 어떤 지배적인 사조가 저희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가 동맹 카프의 그런 목적의식이 강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문학 창작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 삼은 이제 그런 문학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920년대에는 지식인들이 동경 유학을 많이 갔다 와요.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조선의 지식인 작가들은 대부분 동경 유학파들이거든요. 그러면 동경에는 마침 그때 20년대, 30년대 사회주의에 경사된 청년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유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도쿄대학을 중심으로 한 소위 청년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풍미하고 있었고 그 세례를 많이 받아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제 조선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민족이 독립을 해야 될 것이 20, 30년대 지식인 작가들의 최대 책무였잖아요. 목표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무장 항쟁이든 뭐 어떤 그 교육 투쟁이든 문화 투쟁이든 간에 어떤 독립운동을 하는데 목표는 조국 해방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가 동맹, 그다음에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당연히 자본의 지배를 배척한 자본가의 억압을 물리친 프롤레타리아 세계,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계급이 사라진 그런 세계를,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했겠죠. 그러겠죠. 그다음에 자유주의, 이제 이런 뭐 이를테면 정치인으로 보면 김구 선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그 뭐 뭐 다 모르겠고 하여튼 이 이제 그 소위 자유주의 우파들은 그러면 이제 그런 공산주의적 사회, 그런 사회는 아니고 뚜렷하지는 않았겠지만 김구 선생이 이제 그 뭐 백범 그저 자신의 나의 조국인가 그 유명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러니까 뭐 문화가 발달한 나라고 뭐 힘이 없는 자를 억압하지 않는 나라고, 이제 이런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무엇이다. 이게 소위 말하면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자유 우파의 그런 건국 그 어떤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카프는 당연히 자신 그 문학예술을 이 어떤 정치적 도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중화 논쟁이 벌어지고 박영희, 김기진이 카프의 그 대표 지도자였는데, 젊은 임화가 와서 이런 사성투쟁을 통해서 이제 대표자가 되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30년 초에 이제 임화도 전향하고 워낙 억압을 하니까 전향하고 카프는 해산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공간에, 그러니까 20년대와 30년 초반까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카프가 소멸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소위 30년대 순수 문학이 대두해요. 거기에 대표적인 작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설에서는 김동리, 시에서는 김영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을 이제 30년대를 풍미했던 그 소위 순수 문학론자들인데, 나중에 이제 김영랑은 6.25 전쟁 때 납북이 돼서 이제 아마 북으로 끌려가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김영랑의 정치적 영향력은 없어요. 그런데 김동리는 서정주와 함께, 시의 서정주와 함께 이제 그 6.25 전쟁 이후에도 이를테면 서라벌 예술대학에, 지금은 중앙대 문창과로 흡수가 됐는데 전에는 서라벌 예술대학에 해가지고 김동리, 서정주가 학장도 하고, 거기서 이제 후진을 양성한 거예요. 소설가와 시인들을. 그러니까 1차 시대가 말했지만 정치, 경제 영역에서만 이런 친일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의 영역에서도, 특히 작가들에서도 이제 이 시에서는 서정주의 영향을 받은 서정주의 제자와 후배들 계속해서, 소설에서는 김동리의 제자와 후배들 계속해서 문학 잡지를 통해서 등단시키고, 그러면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한국의 작가들이 친일파가 수두룩해요. 수두룩. 그래서 김동리와 서정주의 논리를 지지하는 그런 작가, 학자들이 수두룩해요. 아, 자, 왜 친일파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왜 친일파가 문제가 될까요? 그 나치 독일의 선전상 괴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탱크를 몰고 어느 나라를 침공하면, 이제 침공이라고 하지 않죠. 그들은 진입하면, 뭐 진공하면, 어쨌든 단나라에 들어가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독일군이 탱크를 몰고 어느 나라를 침략하면 그 나라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세 가지 태도를 볼 수 있다. 하나는 뭐냐? 레지스탕스, 저항하는 사람들. 예, 저항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그 외부의 침략에 저항하는 사람들. 소수겠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콜라보, 협력자들. 친일 부역자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러운 일이니까, 양심을 버리는 일이니까. 예. 나머지 이제 그러면 절대 다수는 누굴까요? 그냥 매스, 대중들. 예.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부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탓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게베르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책 목표는 뭐냐? 저 대중들이 레지스탕스 쪽에 저항 세력에 붙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당근을 주겠다. 당근과 채찍이죠. 그래서 이제 대중들을 그 식민 지배 체제에 길들이게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지식인 작가들은 어느 쪽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런 시기에. 자, 그냥 지식인 작가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대중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대중 아니잖아. 지식인들이니까.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레지스탕스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콜라보에 가담하거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에 가담한 지식인 작가도 많고, 반면에 친일 작가로 가담해서 문명을 더럽힌 자들도 많지요. 아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뭐 이광수, 최남선, 김동인,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작가들이 다 자이든 타이든, 물론 그 사람들은 지식인 작가니까 정치인 그 친일파들과는 좀 다르죠. 논리를 갖고 있죠. 민족을 위한 친일, 민족을 위한 친일. 이게 우리 민족의 비극이에요, 사실은. 그 뛰어난 작가들을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런 그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겪지 않았으면 배척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뛰어난 작가들을 어쩔 수 없이 친일 작가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들을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비극이죠. 하여튼 지금 여기까지 해서 순수문학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1930년대 시대적 어떤 어려움이 무엇인가, 맥락이 무엇인가. 그런데 김동리는 그런 30년대에 소위 문학적 스탠스가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죠. 지금 남은 건 뭐예요? 이제 김동리의 문학 작품을 분석하면서 그의 문학적 태도를 이제 비판적으로 살피는 거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 공부니까. 근데 이제 이걸 또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이 힘들죠. 대학원 수준의 공부니까. 그래서 문학 작품은 이제 아주 간략하게 보고 2차 시는 끝내고 이제 3차 시에 넘어가서 김영랑은 또 어떤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김동리의 문학 작품을 좀 볼까요? 김동리의 대표작은 화랑의 후예입니다. 화랑의 후예. 경주 사람이에요, 김동리가. 화랑의 후예. 그런데 김동리는 늘 자신이 화랑의 후예였다는 거, 즉 고향이 경주였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화랑의 후예는 이제 1935년에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근데 여기는 황진사가, 화랑의 후예가 이제 주인공이 황진사가 나옵니다. 즉 황진사를 화랑의 후예로 설정했는데, 김동리는 이제 이 소설에서 화랑의 후예에서 이 황진사를 몸벌이 놀라운 양반이다, 그의 조상에는 정성판 썼다, 이거 많이 났다. 그는 늘 명문대가의 후예임을 자랑하면서 부질없이 과거에만 매달려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화랑의 후예에서의 주인공 황진사가. 그러나 그가 내세우는 유세나 조상에 대한 자부심과는 별도로 그 현실은 피폐하고 공상맞기만 해요. 추위와 굶주림을 피할 대책이 없는 거죠. 급기야 이 황진사는 가짜 약을 만들어 팔다가 사기 혐의로 연행되어서 유치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화랑의 후예의 인물 황진사는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거쳐서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던 당시의 상황에서 조선 지식인들의 정신적 공황과 현실적 궁핍을 대변하는 하나의 알레고리 상징이에요. 예. 그의 먼 조상이 화랑으로 소개되면서도 결코 화랑의 기백은커녕 지렁이와 오줌 그리고 쥐 똥 따위로 만든 가짜 환약을 만들어 팔다가 일장기에 걸려있는 주제수로 끌려가는 그런 패배자로서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동리가 이 화랑의 후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황진사라고 하는 인물을 비판적으로 지금 풍자하고 있지요. 풍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리가 그의 데뷔작에서부터 인물을 설정할 때 소위 화랑의 후예, 신라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가 경주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난 어떤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의 문학 세계,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어떤 정치적
어떤 세계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문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뭐 이 김동리는 이제 그의 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김범부가 남긴 화랑외사를 보면 에, 화랑외사는 물론이고 풍류정신을 통해서 신라시대 화랑을 김동리는 샤머니즘과 밀접하게 연관된 존재로 봐요. 화랑이 사라진 시대의 무당은 종교적 측면에서 화랑의 계승자로 이해돼요. 김동일에게 있어서, 김동리에 있어서. 김동리는 주인공이 무녀인 무녀도를 그 대표적으로 또 꼽잖아요. 이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다 배우죠. 동양정신의 한 상징으로 취한 무당, 무녀 이런 그의 큰형 본부의 사상을 배경으로 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화랑이 예, 화랑의 후예인 무당을 내세워서 서양의 예수교와 맞서는 그런 장면을 보이죠. 무녀도에서. 이것은 김동리가 근대와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했던 김동리의 어떤 그 사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가 평생에 걸쳐 무당이 등장하는 소설을 써 내려간 이유. 그러니까 김동리에게 있어 무당은 현재 이르러 존재 방식을 달리하는 화랑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 김동리 문학적 행보 가운데 지나칠 수 없는 것, 신라 정신의 복고 취향. 그러니까 김동리의 화랑에 대한 향수와 연관 지어서 그러나 김동리가 아버지 대신 의지했던 그의 큰형 범주는 자를 키우라고 주체를 규정하는 대타자로서의 아버지를 대신한 변형된 형태의 또 다른 상징. 이건 어려우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김동리 연구자들은 김동리가 평생에 걸쳐 화랑에 매달렸던 까닭이 뭐냐? 한국 문학이 서구 서상과 맞설 수 있는 가능성을 화랑 정신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아까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을 대척점에서 설명했잖아요. 한국 문학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김동희는 자신의 문학을 또 사회 참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히 보지 않으면 헷갈려요. 김동희의 휴머니즘, 김동희의 순수문학의 핵심은 휴머니즘이라고 했잖아요. 휴머니즘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인간 존중 사상, 좋은데 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휴머니즘은 부르주아 사상이라고 했죠.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중산층 계급, 화랑. 그렇죠? 화랑은 부르주아예요. 그렇죠? 김동리는 바로 그런 화랑 정신, 신라 정신, 경주 출신 이런 것들. 그런데 또 자신의 문학을 사회 참여 문학이라고 하네. 그건 뭐냐? 근대라든가 서구 사상과의 정면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 그러니까 그의 김동희의 현실 참여는 현실 사회 속에서 벌어진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지탱하는 근대의 서구 사상의 논리 근거와 맞서는 방식으로 사회 참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동기 문학의 핵심은 구경적 삶이에요. 구경.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뭘 구경한다는 얘기 아니라 어떤 최종적, 궁극적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문학이 파탄의 이런 근대 세계와 그것의 예술적 반영인 근대 문학을 넘어서서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념의 김동률은 그의 그런 문학 이념의 중심에 선 이념, 그 신선 사상, 화랑 사상이 화랑. 그 다음에 일본의 천황을. 음, 그래서 김동리를 민족주의의 프로이즘을 통해서 이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기빈 문학담론을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적 구도안에서만 읽지 마라.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논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다음에 또 조금만 더 보면 뭐냐면 김동리가 이제 해방이 될 때 김동리는 뭐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해방은 압박과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감격의 만세수령 같은 해방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에서 압제해서 풀려났죠. 물론 이건 미국을 비롯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이긴 해요. 우리의 민족 해방 투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현실만 보면. 그런데 김동률은 그 해방을 반기지 않습니다. 해방과 그 압박과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감격의 만수스로 보지 않아요. 그건 해방이라고 하는 복음이 인간 생존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은 데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동률 혈거부족 소설을 보면 한반도에 찾아온 독립은 진정한 독립이 아니다. 즉 집이 아닌 임시거처인 토굴과 같은 처지로 바뀌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토굴이 무너지듯 닥쳐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걸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해방이 엄청난 감격이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어, 서정주라든가 이런 친일 작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일본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다. 일본이 조선을 최소한 100년 이상은 지배할 줄 알았다라고 변명을 하죠. 자기 합리화를 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김동규의 문학은 순수 문학이라는 말로 집약되죠. 문학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배제하고, 응? 정치적인 의도를 배제하고 문학 정신, 궁극의 정신 자체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김동규가 주장하는 순수 문학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영적 생애 탐구나 제3의 휴머니즘은 실제 뭐 순수 문학문의 다른 이름이죠. 하지만 그의 순수 문학과 관련된 주장은 그 자체로 하나 아이러니를 만들어내죠. 왜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수 문학이 우리 문학사에서 주류로 대접받은 이유가 그 문학적 성취뿐만 아니라 비순수의 영역인 정치적 요인에서, 다시 말해서 그 김동리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분단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에는 이제 김일성 그 공산주의 정권이, 남한에는 이제 이승만 미국이 지지하는 친미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근데 김동리는 서정주와 함께 바로 이제 이런 이승만 정권의 뭐 문학가 입장에서 그런 소위 공산주의 체제를 배격하고 반대하고 이승만 정권을 지탱했던 그런 지식인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치적 권력도 문화적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학에서 순수 그야말로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자 순수 문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그 순수 문학이야말로 30년대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그 순수 문학이야말로 정치적인 문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김동리의 그 이후의 행적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학에서 정치적 입장을 견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순수 문학의 태도는 자유주의를 표방한 정치 이념의 승리라고 하는 현실적 조건에 의해서 문학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순수 문학은 순수하지 못한 정치 조건 안에서 순수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문학과 정치를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고 하는 이 주장, 이렇게 주장하는 김동리식의 순수 문학의 이분법은 문학 비평을 창작해서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나타나는데요. 하여튼 해방은 김동일은 순수문학을 주장하면서 문학과 동맹직과 맞습니다. 순수문학이 민족문학으로 귀결된다고 또 믿었던 거죠. 민족은 순수하기 때문에 민족을 추구하는 문학은 순수문학이 된다는 이런 논리적 순환론에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김동일은 민족문학이란 원칙적으로 민족정신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민족정신은 그럼 뭐냐? 본질적으로 민족 단위 휴머니즘이다. 휴머니즘?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휴머니즘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부르주아지의 그 계급 이익을 대표하는 이데올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면 나는 그런 프롤레타리아의 그런 지배를, 소위 공산주의식의 그런 프롤레타리아트, 소위 무산계급 노동자들의 지배가 관철되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소위 계급 계층은 중산층도 있고 서민 노동자 계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권 재벌들도 있고 정치 권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이제 사실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무산자 계급은 지금은, 그러니까 이 계급이 분화됐어요. 노동자 계급도.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분법적 구도만 가지고는 설명 못해요. 이 복잡한 세계를. 자본가도 엄청나게 분화가 많이 됐잖아요. 삼성과 같은 재벌도 자본가죠. 그런데 광주저 하남공단에 있는 소위 말하면 그 삼성과 LG의 하청 공장, 냉장고를 만들거나 백색 가전, 그 하청의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자본가죠. 중소자본가. 그러니까 자본가도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소열이 엄청나게 분화됐어요.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도 정규직, 비정규직 있고, 어, 저 광주의 광천동에 아시아 자동차 있죠. 아시아 자동차가 아니고 이제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흡수해서 아시아에서 기아 자동차로. 기아 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에서 그 파견직, 비정규직 노동자 똑같이 일해요. 근데 급여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조합원이 총투표를 했잖아요. 그 노동자 반에 비정규직, 이 파견직 노동자들 같이 조합원으로 포함할 것인가. 포함해야 그들의 어떤 그 근무 조건을 단체 협약을 통해서 좀 더 나게 할 수 있겠죠. 완전하게 정규직처럼 급여라든가 이걸 맞출 수는 없겠지만 더 나은 조건을 만들 수 있겠죠.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을 통해서. 근데 총투표를 했는데 기아 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늘 날마다 보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노동조합에 포함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자 내에서도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한 계급의 지배가 관철되는 그런 사회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많은 다수의 어떤, 그러니까 벤담의 공리주의를 강조하는가?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버렸어. 이따 2차 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3차 시 합시다.